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1타 해법. 오늘은요, 글로벌 경제 흐름을 재밌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공부한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최근에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4.8에서 5%로 높이고 모건 스탠리도 4.8%로 상향했더라고요. 예. 또 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 IMF가 발표한 걸 또 보니까 작년보다는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4.6%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최근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생산은 분명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이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GDP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생산 설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경제의 성격이 또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과 소비가 따로 논다는 거예요. 생산은 늘어나는데 그것도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생산 설비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재고도 쌓이고 그러는데 소비는 줄어든다는 거죠. 보통은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지난 한 4,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괴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생산은 생산이고 소비는 그거와 별개예요.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남잖아요. 생산된 게 남고 또는 생산시설이 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본주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비를 위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가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의 원리는 나라의 경제를 키운다는 데서는 똑같아요. 근데 그 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대부분 중화학, 무기, 방위산업, 또 우주항공 이런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비재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경제의 모범이었다고 볼 수 있는 소련 경제가 바로 정확히 그랬거든요. 소련 경제가 중국하고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요. 소련 경제가 시작했을 1925년부터 40년까지 소련의 GDP 성장률이 연 평균 14%였어요. 중국하고 똑같은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포드나 이런 데들이 다 소련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과 미국 자본을 가지고 소련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60년대, 70년대가 되면 한 10% 정도로 낮아지고 그리고 7, 8%, 5%, 3% 이렇게 쭉 낮아지거든요. 성장률이. 그런데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비재예요. 소련이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대 이미 1만 달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그 무렵이 1만 달러가 됐잖아요. 7년, 8년. 근데 그 20년 전에 이미 소련은 1만 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어땠냐면 생필품 하나 사기 위해서 국영상점 앞에 가서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1980년부터 2015년, 2020년까지도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본주의하고 비슷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게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K-팝도 소비를 하고 해외 여행도 막 돌아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해외 여행도 잘 못 가고 국내에서도 돈을 못 쓰고 그런데 생산은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 성격이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달라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경제, 시장 경제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률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테무나 뭐 알리 이렇게 초저가 쇼핑몰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중국 쇼핑몰들의 공습을 뭐 이런 디플레이션 수출 쪽으로 연결해서 봐도 괜찮을지. 그럼요. 그 테무에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제가 사운드바를 사기 위해서 사운드바라는 게 이제 외장 스피커잖아요. 네. 그 사운드바를 알아봤는데 국내에서는 22,000원이 최저가예요. 테무가 싸다 그래서 테무에 들어가서 알아봤습니다. 11,000원이에요. 11,000원. 그런데 13,000원부터는 무료 배송까지 해주더라고요. 도대체 13,000원이 어떻게 무료 배송을 하지? 그것도 중국에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건 밑주고 파는 거 아니면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거기 테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무엇 때문에 그 중국의 그 생산업체들은 테무한테 공급을 할까? 공급업체가 될까? 그래도 파는 게 안 파는 것보다는 덜 미치기 때문입니다. 안 팔면 완전 미치는 그쵸. 거고 팔면 조금 덜 조금이라도. 미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료비만 나와도 공급하는 거예요. 테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키워놓다 보면 미치더라도 뭐 몇 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업체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그 공급 업체들은 도대체 왜 미치면서 팔까? 그건요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내수가 계속 죽잖아요. 예,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미국에다 수출하기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 같지 않은 다른 시장들에 대해서 그냥 막 쏟아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나온 중국의 공식적인 적자 기업 통계가 있어요. 중국 공식 통계를 요즘에 얼마나 믿어야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지만 이 적자 기업,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체 중에서 적자를 보는 기업의 비중이 2023년의 경우에 22% 그래요. 근데 그게 2005년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보면 한 7, 8% 정도였어요. 그 적자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한 20년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요. 보통 나라들은 다 그냥 거덜이 납니다. 이건 무슨 금융위기가 오든지 무슨 뭔 일이 나는 거죠. 왜 다 부도가 나야 되니까.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부도가 안 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기업들은 부도가 나잖아요. 헝다그룹이니 비구이아니 이런 거 부도가 나잖아요. 이거는 부도를 내는 거예요. 중국은 은행들이 국영은행입니다. 국영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봐서 이거는 부도 내야겠네 하면 부도 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계속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를 안 내죠. 부도가 안 나죠. 중국에서는 부도가 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부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이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부동산 투기 단속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무슨 회의더라 아무튼 이 경제 공작 회의인가 뭐 그런 데에서 방주불초라고 했어요. 방주불초. 방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주택이거든요.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부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다 이제 뭐 거의 부도 상태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은행들도 다 대출 회수하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2020년 고무렵부터 쫙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들은 다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그만큼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는 돈이 그만큼 몰리죠. 지금까지도 은행에다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그런 제조업체들을 부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특히 국영업체들,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그냥 무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하지 않는다. 일단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안 팔리면 재고죠. 재고보다는 어떻게든 떨이라도 내다 파는 게 나은 거죠. 그게 테무예요.
그 이전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알리하고 테무의 차이는 알리는 중산층 이상이고 테무는 저소득층이에요. 예, 대상이.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냐면 알리바바가 성공했을 때는 중국에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소득층들이. 그들은 온라인 쇼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한 게 알리바바인 것인데 그 사이에 이 저소득층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품 시장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본격적으로 공략한 것이 테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중국의 내수가 줄어드는 현상과 이게 겹쳐서 싸구려 제품들이 그냥 널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밖으로도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부동산 이제 뭐 부도나는 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또 예. 워낙 힘들고 침체돼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이제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한테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출을 좀 실행해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이런 발언은 향후 중국 부동산을 뭐 회복시킬 수는 없을까요? 뭐 부도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 은행들의 신규 대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19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쫙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대출이고, 또 회색은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둘 다 쫙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이 제조업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향인 거예요. 부동산으로 경제를 띄우는 거는 이건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입니다.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키우는 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 중국 색채의 사회주의의 방식은 뭐냐? 위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한 생산력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질 생산력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신질 생산력. 뭐 영어로 하면 new high quality productive force 뭐 이런 거죠. 새로운 고품격 생산력 이런 것일 텐데, 그게 전기차며 반도체며 또 태양 전지 패널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또 풍력 발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산업인 겁니다. 항공, 또 우주 개발, 뭐 이 방위 산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한정이에요. 그거는 무한정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국영은행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왜냐하면 금감원이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진짜 자본주의 국가들의 은행 같으면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와, 저거 안 팔리잖아. 물건 만들어서 안 팔리잖아. 그럼 돈도 못 갚겠네? 그러면 당연히 대출 안 해주죠. 네. 그런데 여기는 상관없어요. 그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징이 또 뭐냐면, 이 자본주의 국가들은요, 어떤 산업을 키우려고 할 때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또는 전기차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를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팔리지 않는 전기차는 만들지 않아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력이 늘려놓는다, 구매력을. 거기에 합당한 만큼을 만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건 안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보조금으로 더 많이 팔리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도 다 팔리는 것만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한테 직접 대출을 해요. 보조금을 기업들한테 직접 줘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더라도 몇십 개 업체가 생기는 거예요.
안 팔려? 그럼 망하는 거죠. 수없이 망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중에 성공한 데가 BYD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BYD가 만드는 자동차도 안 팔리는 게 뭐 수도 없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원가고 뭐고 이런 걸 계산할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업의 성장 구조가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뭐 소위 덤핑 수출 또는 요즘에 그 미국의 옐렌 장관이 중국에 찾아가서 오버 캐패시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성격의 이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꽤나 네. 위협적인 이제 존재로 막 급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EU도 이제 값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뭐 올 여름부터 고유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전기차가 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그 현대 아이오닉 6, 네, 아이오닉 6잖아요. 그게 미국 시장에서 39,000달러예요. 뭐 이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중국 전기차가 등장하기 전인 거예요. 중국 전기차는 얼마냐? 지금 BYD의 시걸이라고 하는 게 9,700달러예요. 물론 뭐 스펙도 다르고, 예, 뭐 이게 럭셔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장도 다르지만 아무리 달라도 그렇죠. 4분의 1 가격을 어떻게 당하냐고요. 하나는 4만 달러, 그래서 한 5천만 원 하고, 하나는 1,000만 원이에요. 네, 1,200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당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금 공급이 거의 무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인건비도 싸지요. 네. 인건비 싼 건 뭐 당연히 그거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 나라가 이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국영은행에서 또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무한정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한 다른 어떤 나라도 산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도 이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고 아마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전기차를 배제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근데 보니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이 뭐 친환경 산업에 이렇게 앞서 나가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력 산업으로 삼았던 거예요. 예, 중국이 주력 산업으로 삼았던 것이 진작부터 등소평 시절부터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이고, 예, 히토류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이건 다 필요한 건데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태양전지 이것도 태양광 그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아무나 만들 수 없느냐? 기술이 하이 퀄리티여서? 아니요. 기술은 정말 로우 퀄리티예요.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히토류 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저기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존재 농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흙을 잔뜩 갖다가 희석을 시켜야 돼요. 이게 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이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못해요. 기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히토류의 최대 생산국이었는데 결국은 중국 때문에 중국에 다 넘겼거든요. 중국이 이걸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은 그 로키 산맥 그 산 중에서 이걸 생산을 했는데 그래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 부담금이라든가 오염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저 내몽골 뭐 사람들 가지도 않는 뭐 그런 데서 이걸 하니까 그냥 뭐 오염이 되던 말든 뭐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르몽드지 기자가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중국 탐사를 하다가 그 내몽골에서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옥이야? 거기가 히토류 생산 단지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끔찍한 그런 오염 상황인데 다른 나라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경쟁력이죠 이게. 다른 나라는 가질 수 없는 굉장한 경쟁력. 예, 히터류도 그렇고요. 태양광 이 패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히 이걸 만드는데 이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전기를 이제 석탄 발전을 해가지고 중국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예요. 석탄 발전을 해서 그 저렴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기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엄청난 생산 능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생산 설비 업체한테 대출을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블룸버그가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흥미로운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태양전지 패널의 생산 능력 그리고 전 세계의 수요량 이거를 추정을 해서 비교를 했거든요. 이 그래프로 보시는 이건데요. 네, 2023년의 경우에 전 세계의 태양전지 수요는 기가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 1시간당 몇십억 아워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0.44가 전체 수요예요. 그러니까 4억 4천만 와트. 그게 전 세계예요. 근데 중국의 생산 능력이 얼마냐면 9.2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0.44예요. 이 수요량이. 중국이 0.92예요.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 누구도 생산하지 않고 다 중국 것만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것의 절반도 못 써요.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보통 나라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팔리지 않는 거를 만들지?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2025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한화에서 뭐 태양광 좀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하나의 틈새가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산을 차단을 시킨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중국하고 같은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점점 더 심하게 하는데요. 특히 뭐 반도체는 포함해서 예. 중국은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걸로 이제 돌파구를 찾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이런 대중 제재에 좀 막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미중 관계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뭐 앞으로 계속 악화될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올해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이겠죠. 바이든이 된다면 기본적인 기조는 현재처럼 간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든도 분명히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높일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매우 세게 나오니까 자기가 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로 높이겠다. 또 전기차에 대해서 100%를 매기겠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추정한 걸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수입액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다가 팔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약속한 대로 한다면 바이든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이외의 측면들, 군사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하고 그대로 갈 거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미국이 한 편을 짜고 또 미국, 일본, 필리핀이 한 편이 되고 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한 편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조각조각들로 해가지고 중국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봐요. 아, 참 하나 우리나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미, 일 여기서 어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낭패죠. 이게 한 구멍이 생기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 한국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중국의 세력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외교적으로는 바이든은 별로 뭘 바꾸지 않을 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시진핑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관세가 60%가 되고 전기차 관세율이 100%가 되고 한 2030년 되면은 미국 시장에 전혀 수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딜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미국 거 많이 사줄게.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할게. 어차피 수출할 수도 없는 거. 트럼프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 거 많이 사줄게. 그리고 수출 안 할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아예 배제하기에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다 팔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누구냐면 미네소타라든가 일리노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지와 그다음에 뭐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이런 데 살고 있는 저학력 백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면 중국에 화가 난 거예요. 자유무역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걸 해서 또 중국을 WTO에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됐잖아. 뭐 이런 원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분노가. 그런데 중국이 정말 가상 시나리오지만 미국 거 많이 사줄게. 너희한테 수출도 안 할게. 그러면 노동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런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하느냐. 타이완을 달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이완은 지금도 야 쟤네 뭐야? 왜 미국 군인들이 타이완 전쟁하는 데 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아니 내놓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TSMC에 대해서도요. 괘씸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반도체는 미국이 만들었잖아.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갖고 노벨상도 받았고 모든 기술들이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뭐 때문에 그 기술이 저 이상한 조그만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굽신거려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곱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미국하고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끝난 거고 그걸 받아들인다.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중국과 대만의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미국 사령관이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한다.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이제 중국은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갈등 상황을 좀 짚어주시자면 중국과 대만에. 뭐 분열을 조장한다는 말 자체가 웃기죠. 원래부터 내놓고 얘기하는 게 국토의 완결성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공산당 또 시진핑의 역사적 과업이에요. 완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완결성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 말기에 확보했던 그 광대한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벳, 신장 뭐 이런 거 다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걸 거기다가 중국어 교육시키고 중국 문화 교육시키고 그래서 동화시키고 있는 거고 홍콩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한 거고 이제 남은 거는 타이완 그다음에 일본 그 류큐 열도에 있는 다오이다오 섬이라고 하는 거기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게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 연해주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블라디보스톡 여기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만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난 100년 넘게 그 치욕의 100년 그거를 이제 설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국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죠. 홍콩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문제는 대만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대만은 스스로도 군대를 갖고 있고 또 대만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에 통일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유롭고 싶지 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공산당의 감시를 받고 사냐고 지금 사는 게 좋은데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미국이 여기를 바치고 있잖아요.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중국을 유엔에 가입을 시켰잖아요. 미국이 가입시킨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 가입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유엔의 회원국이었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었던 중화민국 타이완에 있는 그 중화민국을 밀어내지요. 그래서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여기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미국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타이완을 완전히 버리기는 또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민국인데 하지만 무력으로 국경선을 바꾸는 건 반대. 이게 유엔 헌장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태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 이게 중국 영토라고 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무력 점령은 안 돼 하는 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보다 확고해진 거죠. 대만에서 무슨 일이 나면 미군이 가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미국도 우리 지켜준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중국한테 가서 영토를 바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대만은.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접수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는 무력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만 시기가 언제냐가 남아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만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혼자서 중국 대륙하고 맞서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죽자는 얘기죠, 그거는. 죽는 것보다는 가서 복종하는 게 낫겠죠. 그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금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중국 은행도 금을 사재기한다 이렇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금 사재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저축 수단이라고 봅니다. 19년 그 무렵부터 중국 사람들의 저축이 쫙 올라가는 이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여기서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중국인들의 내구재 소비예요. 내구재라고 하는 건 TV, 냉장고,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그 소비가 쭉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소비는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불안한 데다가 또 은행도 소비에 대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점점 줄이고 거기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도 안 해주고 또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또 앞으로 전쟁이 언제 터질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축을 계속해요. 그런데 중국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는 것은 중국 위안화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 저축을 해서 그걸 찾으려고 나중에 이제 하는 건데 뭘로 찾느냐? 그 위안화로 찾잖아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도 위안화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자기네 나라 돈이 불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자기 나라 돈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달러 투자를 하죠. 달러로 바꿔서 그걸 갖고 있는데 중국은 그럴 수 없잖아요. 미국하고 전쟁할 판인데 달러를 어떻게 갖겠어?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안전자산이 그러면 투자 가능한 게 뭐냐? 금인 거죠. 그래서 2024년 1월 달에요. 중국의 금 수입량이 122톤이거든요. 그게 12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월 금 수입량이 40톤 정도였어요. 그게 올해 1월 달 들어와서 120톤으로 뛰게 되는 거죠. 금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금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인민은행도 금을 쌓아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거죠.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이제 5차 중동전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중동 쪽에서 전쟁 소식이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실까요? 군사력의 공백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뭐 지정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 게 한 4, 5년 뭐 그 기간이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평화로운 기간이 없었어요. 최고의 경제 번영기였고 최고로 평화로운 기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도 이런 기간이 없었어요. 그거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죠. 미국의 세력권 하에 들어와 있던 곳들은 다 평화로웠어요. 왜? 미군이 가서 다 지키고 있으니까 미군이 경찰이었던 거죠. 그게 얼마였느냐? 1991년부터 19년, 2020년 또는 뭐 2017년 트럼프가 들어오기 이전 요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 30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누구도 미군한테 덤비지 못했고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대부분 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됐고 그거 안 하면 다 인권 탄압이라고 미국에 가서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전 세계에 걸쳐서 펼쳐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본격적으로 덤비는 강력한 도전자가 생겼던 거죠. 그게 중국이에요. 특히 시진핑 이후에 중국의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 패권은 아니에요. 중국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거죠. 그 아시아에서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 타이완, 홍콩, 또 남중국해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건 우리 거야 하고 군사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완벽하게 차단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미국 것이었지만 잘못하면 태평양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야겠네. 지금도 그 이전까지도 여기에 뭐 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이런데 미군들이 쫙 주둔을 하고 있었지만 이 주둔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은 이제 힘이 그렇게 예전만큼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늘리려면 다른 데 걸 빼와야 돼요. 아프가니스탄 뺐어요. 또 중동에서도 뺐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보고 빠졌네? 그러면 다시 못 들어오겠구만 너. 그래서 우크라이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죠, 러시아는. 그런데 뜻밖에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정말 선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이 정말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질질 끌게 되고, 그러면 다른 유럽 나토 국가들도 야, 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된 거죠, 거기서. 그리고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도 미국이, 특히 바이든이 원하는 거는 여기서 군대를 다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다 그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이란하고도 어떻게 좀 잘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군을 뺀 거예요. 미군을 뺐더니 거기서 도저히 잘해볼 수 없는 세력, 그 세력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데인 것이죠. 또 뭐 후티 반군이니 뭐 이런 데들, 그게 그 뒤에는 다 이란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죠. 사우디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이란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군사적인 공백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너 어떻게 못하지 하는 그런 계산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이 사헬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부의 그 해안 지방에, 거기 보면 지금 요즘 거기에 뭐 내전이며 막 쿠데타며 야단 법석이잖아요. 거기선 또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 거기에 그 패권 국가였던 프랑스가 다 철군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와그너 그룹이니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지원, 그러니까 반 정부 세력들을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군에 의한 세계 평화, 미국의 경찰 역할, 이 힘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의해서 유지되던 평화가 이제 다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뭐 그 어떤 전쟁으로 번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을 때까지는 엄청난 전쟁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자산에 아무래도 몰리게 된다,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비트코인이 정말 폭락하다시피 많이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의 성격이 최고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를 보면 돈이 많이 풀렸을 때 금리가 0% 수준까지 계속 내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암호화폐가 그때 최고조에 달했었죠. 모든 자산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험 자산의 성격이 바로 그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서 누구도 부도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제일 수요가 늘어나는 게 바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돈줄을 조이니까 이제 부도가 많이 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경제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값이 제일 많이 폭락하는 게 또 위험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은 그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런 성격을 이 코로나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줬어요. 그런데 약간씩 안전 자산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게 한 게 미국의 증권 당국이 이거를 ETF에다가 포함시키는 거를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나라들마다 이거 정상적인 자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전까지는 전문가들만 하는 거였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들,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전자산이 돼서 궁극적인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 그건 금이 되는 겁니다. 디지털 골드가 되는 거죠. 디지털 골드가 정말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수익률은. 그럼 금처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금의 수익률은 높은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인 것들은 수익률이 높은 거는 하이 리스크예요. 그런데 금은요. 리스크가 작잖아요. 로우 리스크예요. 그러면 리턴도 로우예요. 그냥 금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비트코인도 만약에 정말 금이 된다면 사람들 마음속에 금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이 낮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렇게 될까 말까?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익률은 매우 낮다. 이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올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 네. 분위기가.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이 참 신기해요. 미국이 지금쯤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야 됐어요. 지난 1년 전,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때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뭐 경기 침체다 그러는데 이게 그거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저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봤는데 전혀 맞지를 않는데 이게 인플레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 2%입니다. 물가 상승률 2%인데 이게 3% 밑으로 안 내려오고 최근에는 3.5%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2%에 근접을 하면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경기가 좋고 실업률도 뭐 다 4% 미치고 완전 고용 수준이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거죠. 지금 5.5%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걸 못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그럼 고금리 속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수님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불가사의예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초과 저축이 있었다.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돈을 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난센스예요, 그 말은. 아니 초과 저축으로 하면 그 초과 저축 없는 나라가 어딨냐. 다 코로나 때 전부 돈을 못 썼지. 중국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지금 저축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근데 왜 미국만 쓰는데 그러면 불가사의예요, 이거는. 왜 미국만 돈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물어보면 당신 미국 경기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 특히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요, 미국 경제 상태 아주 안 좋아. 바이든 지지자들도 한 절반 정도는 경제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런데 실제 경제 상태는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근데 제 추측컨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데를 보시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그게 심한데 도심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빈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근무 방식이 달라진 것이기도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이 떠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전의 그 대도시들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텍사스나 아리조나나 이쪽 남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도시들은 좋아요. 거긴 그야말로 호경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사람들 떠나는 데다가 이 범죄자들 마약 문제 뭐 다 심각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별 격차가 너무 심해지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나쁘다고 인식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통계적으로 평균을 내다보면 좋은 상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미국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사는 동네만 아는 거지 전체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무튼 미국은 현재 상당히 불가사의한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달러 환율이 오르는 배경에 말씀해 주신 이런 뭐 중동 정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갈 것 같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거,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 대한 위험.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고, 세상이 위험해지면 그만큼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되는데 그 안전 자산이 달러이고 금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한 그 자국 통화들의 환율이 올랐죠.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출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매우 공격적으로 수출을 확대를 하면서 그것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달러 벌어들이기 힘들겠네라고 하는 그런 전망, 이런 것들이 저는 최근에 원화 가치가 특별히 더 심하게 떨어진 그 배경에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가 유독 좀 선거가 많은 해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미국 대선이 11월에 이제 있는데, 아까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 누가 좀 당선이 되면 한국에 조금 더 유리할까요? 한국에 유리한 거는 바이든이죠. 네, 한국에 안전한 거는 바이든이다. 왜? 지금하고 비슷할 테니까. 네,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면 막 와. 다들 맞아요. 그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를 갈고 있거든요. 누구를? 딥스테이트. 그 트럼프가 입에 달고 사는 그 세력이 딥스테이트예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 공무원들,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특히 외교과의 외교 전문가들인 거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 패권, 또 팍스 아메리카나,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 때문에 남의 나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서 죽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들이 뭐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해서 결국은 제대로 못했어요. 반이민 정책도 제대로 못했고, 그 저 남부 국경에다가 담 쌓는 것도 제대로 못했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공언을 한 게 있습니다. 5만 명을 갈아치우겠다. 미국 공무원들 5만 명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쫙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정말 자기 뜻대로 할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거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을 게 관세 10%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6%예요. 그걸 10%로 올리겠대요. 모든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로 당연히 그렇죠. 예,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한미군 문제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여기 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이거. 네. 니네가 돈 내. 그리고 돈 내는 것도 그냥 뭐 원가 이게 아닐 거예요. 장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거는 타이완 문제죠. 타이완, 또 남중국해,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손을 떼게 되면요, 거기는 그냥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거기가 그러니까 중국의 해군 기지가 되는 겁니다. 해군 기지가 되면서 중국의 항공모함들, 구축함들 이런 게 태평양을 휩쓸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다 중국에 그냥 포위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한테 가서 엎드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국한테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다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테니까.
근데 북한이 올해 한국을 제1적대국 뭐 이렇게 재설정하면서 무력 도발의 가능성을 이제 내비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뭐 우리나라의 관계 또 미국까지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자면. 북한도 나름 고민이 많은 거죠. 이제 남한하고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해보면 자기들한테 손해인 거예요. 정권이 제대로 존립하기가 어렵죠. 어떤 상황에서도 존립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다 남한풍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한하고 통일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하는 그럴 정도까지 된 것은 그러니까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러시아 때문에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왜냐 러시아가 북한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자기들이 무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근데 중국은 무기는 공급 안 해줘요. 무기까지 공급해서 미국하고 나를 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북한은 미국 눈치 전혀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너희들 무기 많잖아 쌓아놓은 거 그것 좀 우리한테 좀 줘. 그래서 러시아한테 무기를 뭐 엄청나게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구한테도 존중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꽤 센 나라가. 그러니 뭐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렇게 하게도 생긴 거죠. 그런데 충분히 공격을 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하는 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원점 타격이에요. 김정은을 타격하는 게 아니고 원점 타격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원점 타격은 그 쏜 대포를 타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대포 타격하면 어때? 정치적인 목적은 다 달성한 거고 뭐 대포 몇 개 없어지면 고만인 거지 뭐 몇 명 죽어도 고만인 거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평양을 공격해야 되는 건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K 방산이 그런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 이런 지정학적 이유도 있다고 당연히 봐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뜻밖의 상황인 거예요. 방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군비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 대땅트라고 하는 소위 평화 무드가 무르익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나지 않을 건데 왜 군대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특히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대립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대리전들이 막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들마다 다 이제 군비 확장을 했던 겁니다. 무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소련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소련이 더 이상은 미국의 적이 아니고 전 세계는 다 미국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군비를 줄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방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럭히드 마틴이니 무슨 뭐 이런 데들은 이게 방산업체들이 수십 개가 합쳐져서 저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망했으니까. 수백 개 있는 것들이 다 망하고 몇 개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군비 축소를 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안 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이스라엘, 중국 이런 나라들인 거죠. 우리나라는 왜 안 했는지 뭐 우리 서로 알잖아요. 예, 계속 뭐 한미 합동훈련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전쟁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네?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이 유럽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군비 확장 안 하면 나 미군 여기서 다 철수하고 나토에서도 탈퇴하겠어 막 이렇게 겁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다들 군비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잘못하면 러시아한테 점령당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그래서 군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군비 확장을 하려고 하니 무기를 누가 만드냐. 무기 만들
공장이 없는 거죠. 엔지니어들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뭐 시설 자체도 형편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여기저기에서 팔리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무기 공급 능력으로 하면 중국이 최고예요,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보니까 러시아가 형편없네?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쓰는 무기도 공급하기가 벅찬 상태가 된 거고, 중국이 생산 능력이 대단한데 중국 무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 거죠. 아프리카 국가들 빼고는 중국 무기를 별로 원치 않는 겁니다. 왜? 러시아 기술이잖아, 그거. 중국 무기는 대부분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중국 무기를 사오게 되면 중국, 러시아, 이란 뭐 이쪽 편에 가서 서야 되는 건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제 한국산 무기를 선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시장이 작아요. 정말 큰 시장은 어디냐면 소위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방위 예산이 1,000조인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잠수함이라든가 또 구축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한국의 조선산업 또 한국의 기계산업, 전자산업 이런 데들이 미국에 수출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못해요, 지금. 미국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고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정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한국에.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생산 능력으로만 본다면 저는 미국 무기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 이건 CNN에서 분석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만은. 근데 정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그래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 또 미국의 노조들을 여기를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한화가 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미국의 방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이제 패권을 쥐기 위해 우리나라에 이제 자국의 공장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삼성전자도 받게 됐죠. 네, 반도체 산업 시장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AI 관련된 반도체는 뭐 앞으로도 한참 동안 그거는 뭐 엄청난 호황을 누리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화되어 있는 D램이라든가 또 파운드리 여기에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너무나 시설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잖아요. 유럽도 늘리고 있죠. 일본도 늘리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다 공급이에요. 그렇게 공급을 해대서 과연 그걸 누가 흡수하느냐? AI는 늘어나겠지만 세상 모든 게 AI는 아니잖아요. AI는 하나의 섹터인 거고 나머지의 기존의 반도체를 수요하던 수많은 섹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러면 공급 능력이 그렇게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시설은 지금의 한 3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짓고 있는 것만 완성이 되더라도. 근데 뭐가 바틀렉으로 작용하느냐? 인력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갑자기 사람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아무나 갔다가 공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길러내는데. 근데 지금 일본이면 쿠마모토에도 그 파운드리가 생겨나고 저기 홋카이도도 생겨나고 뭐 곳곳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일본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공장을 가동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건 대만 사람들이에요.
대만의 TSMC 또 뭐 대만의 반도체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만 사람들이 갈까?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난다면 아마도 대만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인력 부족 때문에 시설은 있어도 그걸 가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 능력은 늘어날 거다. 수요는 그렇게 늘지 않을 거다. 가격은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AI와 관련된 분야는 예외다. 그게 뭐 SK와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 HBM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경제 위기 극복 해법이 있다면? 지금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수출 시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에서 중국하고 겹치는 거예요. 중국 제품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는 못 팔아요, 그러면. 가성비 때문에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 제품하고 보완 관계였어요. 이제는 경쟁 관계가 됐고 그래서 부딪히면 팔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수출을 포기하느냐? 수출을 포기하면 망해요, 그냥 우리는.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도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 인구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젊은 사람 인구는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 30년 지나게 되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젊은 인구가.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 수출도 줄어, 내수도 줄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급격하게 늘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 찾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 그러니까 수출입을 포함한 금액을 GDP로 나눴을 경우에 96%입니다. 그게. 야, 우리는 너무 무역 의존도가 높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더 높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 같으면 무역 의존도가요 400%예요. 소득은 13만 달러예요. 그 나라는. 내수가 없어요. 싱가포르도 내수가 없어요. 그 나라 소득 얼마냐? 10만 달러. 아일랜드 그 나라도 내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인구가 700만이니까. 소득 11만 달러. 이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수출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즈니스는 수출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돼요. 모든 돈 버는 일은 다 수출이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내수 있고 수출 있고 이게 다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도 자기가 수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마케팅 부서에서나 하는 일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스웨덴이나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 사람들처럼 바뀌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는 거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안 그러면 그냥 망해요. 내수도 줄어들고 수출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뭐 너무나 객관적이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그게 유일한 돌파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